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예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13장이고요. 페이지는 264페이지입니다. 동물에서 우리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죠. 유성생식은 암수 배우자가 있는 것이고, 무성생식은 말 그대로 암수 배우자가 없이 생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식물에서도 이러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누어져서 오히려 식물에서는 무성생식이 동물의 무성생식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그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로서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거나 또는 복제함으로써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는 번식 방법이고요. 이 생식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서도 생식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생식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고요. 무성생식은 asexual reproduction이고 유성생식은 sexual reproduction, 이렇게 영어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성생식이 뭔지 살펴보면요. 무성생식은 유성생식이 배우체를 만드는 반면 무성생식은 배우체를 만들지 않고, 그리고 식물체의 일부 조직을 자른다든지 또는 이제 묻는다든지 또는 그 잘라가지고 땅에다 심는 거나 또는 이제 물에다가 담그는 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개체를 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우체를 만들지 않고 일부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개체를 번식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무성생식, asexual reproduction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성생식은 영양생식이라고도 부릅니다. vegetative reproduction이라고도 하죠. 무성생식은 영양생식이고요. 유성생식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양생식, vegetative reproduction이라고도 하는 무성생식은 그 영양생식이라고 하는 무성생식이 가능한 이유는 식물세포 중에 전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성이란 말은 동물의 배아줄기세포에서 전능성을 갖죠.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는 전능성을 갖지 못하지만 배아줄기세포는 전능성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래서 성체줄기세포는 그 해당되는 성체줄기세포로만 이제 증식이 가능하지만 배아줄기세포는 어떠한 세포로도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능성,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식물의 무성생식에서도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물의 무성생식도 이제 이런 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성생식이 동물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무성생식은 꽃가루를 전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유전자를 온전히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우세한 자손을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생식 중에 이제 무성생식을 보면요. 무성생식은 책에는 지금 이제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금 PPT 상으로는 지금 6가지가 소개되어 있네요. 정리가 여기 좀 꺾고지, 접붙이기, 휘무지, 포기 나누기, 알뿌리, 가는 줄기 이렇게 되는데, 기는 줄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요 밑에 있는 땅속 뿌리에 의한 번식 요거까지 해서 7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꺾고지, 그다음에 접붙이기, 그다음에 휘무지, 그다음에 포기 나누기, 그다음에 알뿌리, 그다음에 기는 줄기, 그다음에 여기 땅속 뿌리에 의한 번식, 이렇게 가지고 7가지거든요. 자, 그럼 한 개 한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꺾고지는 커팅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나무 줄기를 꺾어가지고, 단순히 꺾어가지고 페트병에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꽂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단순히 줄기를 꺾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장미가 나오는데요. 장미는 이렇게 단순히 이제 줄기를 이렇게 낫이나 칼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묻어놓기만 하면
장미 무도는 밑에는 뿌리가 내리고 위에는 줄기가 나는 이러한 쉬운 이런 무성생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꽃꽂이는 이제 줄기를 양액이나 흙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고 무성생식이며 특별히 장미하고 개나리라고 하는 나무에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붙이기를 보면요. 꽃꽂이는 줄기를 양액이나 흙에 놓는다는 것이고 접붙이기는 그래프팅인데요. 그래프팅인데 접붙이기는 바로 이제 감이라든지 수박이 해당됩니다. 그래프팅이라고 하는 접붙이기는 유사한 두 종의 관다발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맞추는데 뿌리가 되는 줄기가 있고요. 뿌리가 되는 관다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되는 이 줄기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뿌리 쪽으로 하나는 줄기 쪽으로 해가지고 두 종을 가지고 하나는 뿌리 쪽에다가 이렇게 자국을 내서 홈을 만들어 가지고 줄기에 홈에 뿌리에 있는 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줄기를 깎은 다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부위를 대목이라고 하고 줄기 부위는 접수 또는 접순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접붙이기로 증식 가능한 식물은 바로 감이라든지 수박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무지가 있는데요.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휘무지입니다. 휘무지는 식물의 가지를 잘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를 내어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휘무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접붙이기 감나무는 여기다가 밑에 뿌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꽂는 겁니다. 접순을. 그다음에 휘무지 같은 경우에는 석류나무가 해당되는데요. 여기 석류나무가 있으면 이 줄기를 이제 자르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통째로 이렇게 흙 속에다 집어넣고 흙을 묻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고 줄기가 솟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휘무지 같은 경우는 석류나무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 나누기는 특별히 산세베리아 같은 게 포기 나누기에 해당되는데요. 포기 나누기는 뭉쳐져 나는 식물을 나누어서 심는 번식 방법입니다. 이제 뭉쳐져 나면서 이제 각자 각 줄기의 뿌리가 다 난 상태에서 그걸 벌려가지고 다른 화분에 심으면 바로 이것이 포기 나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포기 나누기. 그다음에 석류나무의 휘무지, 감나무의 접붙이기까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에는 땅속 줄기나 뿌리에 의한 번식이 나오는데요. 위에는 지금 표시 안 돼 있어도 여기 밑에 보면 땅속 줄기에 의한 번식 이런 것으로 포퓰러 숲이 해당되고요. 또 이 포퓰러 숲을 보면 바로 대나무 숲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자밭에서 보는 감자가 이렇게 땅속 줄기에 의해서 이렇게 건너가면서 감자가 열리는 걸 보면 감자라든지 대나무라든지 포퓰러 숲이 바로 여기 나오는 땅속 줄기나 뿌리에 의한 번식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튤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뿌리에 의한 번식인데요. 튤립도 그렇고 칸나도 그렇고 칸나라고 하는 식물이 있거든요. 칸나도 그렇고 튤립도 그렇고 알뿌리에 의한 번식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는 줄기에 의한 번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딸기가 해당됩니다. 딸기. 기는 줄기에 의한 번식은 딸기. 그다음에 알뿌리에 의한 번식은 튤립이나 칸나가 해당되고요. 포기 나누기는 여기 있죠. 산세베리아가 해당됩니다. 자, 이제 식물의 생식 중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성생식은 암수배우체가 있는 것이고 무성생식은 암수배우체가 없는 것이며 무성생식은 동물의 무성생식보다도 식물의 무성생식이 오히려 훨씬 다양하고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성생식은 다른 말로 이제 영양생식, 베지터티브 리프로덕션이며 전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성생식은 에이섹슈얼 리프로덕션이고 유성생식은 섹슈얼 리프로덕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무성생식의 7가지를 말씀드리면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장미나 개나리가 해당되고요. 꽃꽂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볼까요? 이 꽃꽂이 같은 경우는 장미나 개나리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젖붙이기는 그 수박이나 감나무 해당되고요. 희무지 같은 경우는 석류나무, 그다음에 포기나누이 같은 경우는 산세베리아, 그다음에 땅속 줄기나 뿌리에 의한 번식, 땅속 줄기나 뿌리에 의한 번식은 바로 이렇게 그 그림에 있는 포플러 숲이라든지 대나무 숲이라든지 또는 그 감자라고 감자의 괴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튤립이나 그 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뿌리, 벌브, 알뿌리에 의한 번식이고요. 그다음에 기는 줄기에 의한 번식은 바로 딸기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이제 유성생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성생식. 무성생식은 에이섹슈얼 리프로덕션인데 유성생식은 섹슈얼 리프로덕션입니다. 이제 이 유성생식은 바로 지상부에 있는 꽃에 의해서 생식하는 것인데요. 물론 암수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꽃을 피우는 이런 개화, 꽃을 피우는 개화라고 하는 개화가 꽃 피는 거죠. 꽃을 피우는 개화 단계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발달한 질적 변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성생식을 영양생식이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유성생식은 그 영양생식이 아니고 영양생식 상태가 아닌 이제 생식생장,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발달하는 질적 변화 단계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다. 자,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꽃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상부에 땅 위의 부위에 정단 분열 조직이 필요하고요. 지상부의 정단 분열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부의 정단 분열 조직의 변화, 그것이 바로 꽃 분열 조직의 생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꽃 분열 조직의 생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생식생장의 시작은 이제 개화입니다.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피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꽃이 어떻게 피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특정한 날, 특정한 특정한 날이 되면 어김없이 매년 꽃이 피고 어김없이 그 종류는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는데도 어떤 팩터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최근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개화를 유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개화를 유도하는 이 팩터들이 없으면 꽃이 안 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낮의 길입니다. 낮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의 길이가 개화를 유도한다. 그다음에 온도. 아무리 봄이라고 그래도 봄이 겨울처럼 추우면 꽃이 안 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 이제 꽃이 핀다든지 또는 낙엽이 진다든지 이런 것이 호르몬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꽃 호르몬을 주사를 하면 개화 시기가 아니더라도 꽃을 피울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온도하고 그 빛의 길이라든지 낮의 길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호르몬 같은 걸 통해서 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화를 유도하는 것은 낮의 길이와 온도와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꽃의 주요 기관들은 꽃받침과 꽃잎과 수술과 심피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게 꽃잎이죠. 꽃잎. 꽃잎은 수분 매개자를 유도합니다. 꽃잎은 수분 매개자는 바로 이제 곤충이나 꿀벌 같은 건데요. 최근에 이 뉴스에 우리나라에 수억 마리의 꿀벌이 증발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발생을 했었는데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꿀벌이 매개하는 꽃들이 이제 채소나 나무의 꽃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85% 이상이라고 하니까 꿀벌이 없으면 이제 이게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성생식에서. 그래서 이게 꽃잎이고요. 수분 매개체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꽃받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수술이고요. 수술은 수술대와 꽃밥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심피라고 하는 것은 암술머리와 암술대, 씨방 등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주요 기관으로는 이제 심피, 수술, 그다음에 꽃잎, 그다음에 꽃받침 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65페이지에 보면 자가수분과 자가불화합성이라고 하는 게 소개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농작물은 한 개체에 존재하는 이제 수술과 암술이 수분하여 유성생식을 하는데 이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꽃에 있는 암술과 수술, 이거 지금 여기 암술이잖아요. 암술, 여기 암술이고 여기 수술입니다. 그 암술과 수술이 수분, 서로 수분을 분을 나눠 가지고 유성생식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자가수분인데요. 근데 이 일부 식물에서는 이러한 암술과 수술이 합쳐지는 이런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가불화합성이라고 하고요. 먼저 이제 자가불화합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먼저 암수 딴몸, 그러니까 식물의 개체가 암술이 없는 수꽃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이 없는 암꽃만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자가수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꿀벌이나 무슨 곤충이 이렇게 옮겨줘야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암수 딴몸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수분이 안 된다. 그다음에 수술과 암술을 모두 갖는 완전한 꽃 중에서도 수술과 암술의 성숙 시기가 다르다든지 한 꽃에서 이 두 기관의 수분을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구조적 특징 때문에 수분이 이제 개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한 방법은 자가수분으로 이렇게 자가수분에 의해서 되는데 대부분 꿀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자가수분이 안 되는 경우이고요. 그 경우는 이제 암수 딴놈이거나 암수 딴놈이 아니고 한 몸이라 할지라도 수술과 암술의 성숙 시기가 다르거나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죠. 개화가. 어쨌든 자가 불화합성 이러한 현상은 생화학적 또는 분자생물학적 방어 기작을 통해서 꽃가루 발생을 막아주는 이러한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무성생식은 이제 꽃꽂이와 젖붙이기, 장미와 개나리 같은 꽃꽂이, 그다음에 감이나 수박 같은 젖붙이기, 그다음에 석류나무 같은 휘무지, 산세베리아 같은 포기 나누기, 그다음에 감자나 대나무나 포플러 같은 땅속 줄기나 뿌리에 의한 번식, 튤립이나 칸나 같은 알뿌리 의한 번식, 알뿌리에 의한 번식, 그다음에 딸기 같은 이제 기는 줄기에 의한 번식을 배웠죠. 그다음에 유성생식은 개화하고 관련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개화에는 이제 자가수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꿀벌 같은 이런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매개되는 경우도 있다. 곤충에 의해서 매개되는 경우로는 이제 암수 딴몸이거나 또는 암수 한몸이라고 할지라도 수술과 암술의 성숙 시기가 다르거나 또는 이제 한 꽃에서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한 꽃나무에서 불가능한 경우, 이런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꿀벌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요인. 개화 요인은 이제 우리가 낮의 길이와 온도, 그다음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개화를 촉진하는 인자로는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환경입니다. 빛이나 온도는 이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화,
잠깐만요. 개화 호르몬입니다. 개화 호르몬하고 빛하고 온도 이 세 가지가 개화를 촉진하는 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화 신호를 받으면 견누는 잎 대신 꽃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꽃을 만드는 것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빛과 온도와 개화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빛은 광주기이고 빛은 낮의 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 기원하는 개화 옥제 인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키가 특정 길이 이상으로 생장을 하면 꽃이 피기도 한다 그러면 키가 어느 정도로 크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질적 변화를 하는 그런 개화 이것은 지금 이제 낮의 길이와 그다음에 온도와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개화 호르몬이 관여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키가 특정 길이 이상으로 생장을 하지 못하면 꽃이 안 피는 경우의 이유에 대해서 266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줄기가 자라면서 견눈의 위치가 뿌리에서 기원하는 개화 옥제인자로서부터 멀어져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가 나무의 길이가 또는 풀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 자라지 않으면 바로 그 견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광주기를 보겠습니다. 광주기는 낮의 길이죠. 개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광주기. 그래서 특별한 날, 특별한 달, 특별한 날이 되면 꽃이 피는 이런 신기한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개화 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부 신호가 바로 광주기입니다. 이 잎에 존재하는 광수용체인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기전에 의해서 이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하루 24시간 중에 밤과 낮의 길이 차이가 이 광주기 자극을 받아서 개화에 필요한 신호가 잎사귀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끝눈으로 확산되어서 개화를 유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호에 해당하는 화학 분자가 바로 프로리젠이라는 개화 호르몬 단백질입니다. 어쨌든 개화 호르몬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은 바로 낮의 길이이고 광주기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요인을 보면요. 온도 요인. 가을에 이제 자라는 밀을 봄에 파종하기 전에 씨앗의 일정 기간을 저온 처리를 하게 되면 재배 중에 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가을에 가을밀을 파종하면 보통은 겨울을 지나서 정상적으로 개화해서 이렇게 수확이 되는데 추위가 혹독한 러시아에서 월동 중에 동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차라리 봄에 가을밀을 가을에 파종하지 않고 봄에 파종해 가지고 가을에 수확하는 방법을 취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봄에 가을밀을 파종하기 전에 씨앗을 일정 기간 동안 저온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뿌렸는데 겨울을 마치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온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에 수확하는 이 나무를 봄에 뿌려가지고 가을에 수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봄에 가을밀을 파종하기 전에 씨앗을 일정 기간 동안 저온 처리함으로써 봄에 심은 가을밀이 개화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바로 춘화 처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춘화 처리. 동백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꽃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백나무를 겨울 동안 온실에서 계속 키우면 저온 처리가 되질 않아서 꽃을 피우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백나무는 꽃을 피우려면 겨울에 추운 기간을 지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은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개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바로 개화 촉진 호르몬은 지베렐린입니다.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개와 촉진 호르몬이 결핍된 식물이거나 이 호르몬의 합성 저해제를 처리하게 되면 개화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가을밀을 추나 처리를 해가지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거. 가을밀은 겨울에 수확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을밀을 봄에 뿌리고 이제 저온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 저온 처리를 바로 추나 처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백꽃도 개화를 위해서 저온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동백꽃은 온실에서 키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